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위법이라고 연방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관한 판결이지만 행정부가 다른 도시에도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지금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입니다. 보스턴 글로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확대 생산하는 뉴미디어 활동이 강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질병통제국장 9명은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동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세계 모든 언론의 공통적인 탑 뉴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하기 위해 무장 열차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답니다.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몇 시간 지나면 시진핑 주석이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푸틴, 모디, 김정은과 함께 열병식에서 세계 최강의 레이저 무기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즉 미국의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어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는 차기 세계의 지도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비전을 주장했습니다. 인도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다가서면서 미국을 간접 비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도의 관세법을 비난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박스뉴스에 출연해 관세를 미국인이 내는 것이면 왜 상대 국가들에서 관세를 싫어하느냐면서 관세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관세가 미국인이 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재무장관의 이 발언은 그의 이미지를 부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에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는 정책 이반 단계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선거의 아젠다에 주택을 포함시켰습니다. 트럼프 가족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암호화폐 토큰이 어제 공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토큰 보유분의 가치는 약 50억 달러까지 올라서 트럼프 가문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부동산 포트폴리오보다 더 가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사고를 당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메달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노동절 연휴도 끝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가을이 좀 시작되는 미국이죠. 오늘 이 댓글창에 기다리면서 어떤 분이 오늘 트럼프 형님이 또 어떤 일을 벌이셨을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이건 해봤자 뭐 그냥 큰 바다에 돌 던지기다 해서 가만히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방 판사가 또 오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좀 얌전한 사진을 고른 편이네요. 지금 텔레비전에 보니까 6월 달에 방위군이 투입이 되고 해병대가 투입되고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좀 과격한 장면들을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방 판사가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 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 찰스 브레이어, 연방군의 민간 치안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1878년 군치안금지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이 판사는 의도적인 행위였다. 피고, 대통령 행정부를 얘기하죠. 로스앤젤레스에서 군사적으로 뭔가 강하다는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했는데 몇 개월 동안 수백 마일에 거쳐서 군대를 동원을 해서 여러 예를 들어 마약법이라든가 이민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한 체계적인 시도였다. 이 같은 행위는 바로 1878년도에 군치안금지법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중대하게 위반을 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도시를 떠났습니다. 군인들이. 그런데 지금 약 300명은 남아있답니다. 남아있는 300명의 병력도 체포하지 못하고 수색도 하지 못하고 교통단속 노, 폭동 진압 등 폭동이 있지도 않지만 시민과 관련된 치안 활동을 군인들이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부가 그러니까 합당한 법적인 예외를 들고 와서 이거 방위군 맞다 이렇게 만족시키기 전까지는 나의 이 명령이 유지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항상 이런 판결을 내릴 때 특히 예민한 판결이면 예민한 판결일수록 즉시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소할 수 있도록 오늘 명령은 내렸지만 이 판결은 내렸지만 시행은 금요일까지 유예한다. 그럼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판사가 지난번에도 한번 찰스 브레이어 판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부가 항소를 했거든요. 해서 항소법원이 이 똑같은 판사가 내렸던 위법이다라는 그 판결을 집행을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소법원이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은 판사가 그럼 또 이건 뭔 판결 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이슈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판결이 중단됐으니까 또 다른 사안으로 현장에서 행동을 할 때의 위법성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로 따로 판결한 거니까 지난번에 첫 번째 이거 위법이다 판결한 것 항소법원에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번에도 또 이거 위법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도 또 이게 시행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발적으로 이 방위군이 해병대도 거의가 떠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무척 큽니다. 방위군이 들어오기 전부터 로스앤젤레스의 캐런 베스 시장이라든가 게빈 뉴섬 주지사는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행정부와 정면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사와 시장의 반대를 묵살하고 방위군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항소법원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자, 이제 이 브레이어 판사는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입니다. 은퇴한 연방대법관 스티븐 브레이어 동생인가 그럴 거예요. 동생일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거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됐으니까 워싱턴 DC 방위군은 어떻게 되는가?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끔 이제 법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한쪽에서 고소를 했을 때 그 판결이 다른 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점점 많아졌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아니 대통령은 연방 대통령인데 연방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을 한 주에서만 이게 이제 불법이다 하는 판결이 나오면 되지 왜 그걸 전국적으로 해당을 시키느냐 해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이번 이 케이스는 로스앤젤레스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 지역에 지금 배치된 방위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시카고다, 보스턴이다 많은 곳에 심지어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보수적인 주 도시에도 방위군 역할을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선포, 포고, 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법원에서 자꾸만 똑같은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면은 약간 주춤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곳에서 주춤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뭔가를 다른 법을 활용을 해서 해야지 되겠네 하고 행정부의 전략 같은 것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쉽지는 않아진다는 거죠. 이번 판결로 인해서 지금 시카고입니다. 이번 주에 시카고에 방위군을 넣느냐 마느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오래전부터 몇 주일 전부터 기획이 됐었다고 하고 시카고 시장은 성명을 발표해서 절대로 방위군의 시카고 시 경찰이 협조나 협력이나 공동 순찰을 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주지사도 마찬가지로 이건 우연이다. 다른 일이나 해결하시라. 이 대통령께서는 전국적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물가 안정이나 잡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시카고 지도자들은
지금 시카고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방위군을 보낼 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빈 뉴섬 주지사도 로스앤젤레스의 캐런 베스 시장도 반대를 했음에도 방위군은 들어왔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에 일리노이의 주지사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연방 도움이 필요하다. 시카고 그렇게 범죄가 많은데 내가 워싱턴 DC에서 2주일 만에 범죄를 싹 몰아낸 것처럼 시카고에서도 그렇게 해주겠다. 지금 워싱턴 DC는 범죄율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서로가 세련돼지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쪽에서도 또 그러면은 고소를 행정부를 해요. 트럼프 행정부를 하면 트럼프 행정부도 이 정도 법을 근거로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겠다 하면서 다른 법을 적용을 시켜서 한다던가. 지금 앞서 판사가 얘기한 그런 그 법에 따르면 그 군사를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군 치안 금지법.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지 치안하는 그런 그 그룹이 아니다 하는 포세 코미타투스법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러면 폭동 진압법 같은 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죠. 로스앤젤레스도 사실 이번에 들어올 때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박스라든가 이런 데서 막 어디에 이제 자동차에 불 붙고 실제로 자동차에 불이 붙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만 많이 나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큰일 나겠어 하면서 방위군을 투입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동진압법 같은 것을 또 발효를 할 것인가. 그걸 발효할 때는 또 거기에 장애 같은 것이 있겠죠. 점점 세련돼지는 거예요.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자동차를 불태우는 것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경찰의 자동차를 불태운다던가 경찰차에 올라가서 파손 행위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뭐를 예를 들어 알리기 위해서 나의 자동차를 불태운다던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그때가 90 몇 년도였던 것 같아요. 마이클 우라는 중국계가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이 돼서 그 당시 아시아계 최초의 시의원이 나왔어 막 이랬을 때요. 그 이후로도 아시아계 시의원이 나오는데 한참의 세월이 걸렸지만 그때였는데 그때 우토로 서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토로라는 마을에서 살았는데 그냥 계속 거기에 터전을 닫고 산 거예요. 살았는데 갑자기 그 자동차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그 닛산인가 그랬죠. 제가 방송을 그렇게 하고도 모르게 잊었네. 닛산일 거예요. 막 나가라고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우토로에 살던 주민들이 미국에 막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오고 저도 인터뷰를 많이 했고요.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거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취재를 해서 그때 이제 역으로 보도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크게 했고 그것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카니강이라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인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그 이후에 그 몇 세대가 살아온 우토로라는 마을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는가. 이때 그 분들이 여기 와서 하셨던 일들이요. LA 다운타운에 있는 일본 영사관 같은 데 가서 그 앞에서 시위도 엄청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평화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닛산 자동차를 불태우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시위할 때 뭔가를 태운다, 불이 난다 하는 거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뭐 오늘 꼭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내용이 로스앤젤레스에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다 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이게 이제 레이티스트로서는 지금 미국의 탑뉴스고요. 방송의 탑뉴스예요. 신문은 전혀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신문의 탑뉴스들을 보면은 자,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진 보면은 제가 다음 섹션에 전해드릴 거예요. 방송은 지금도 이 내용을 시진핑,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총리 왼편에 얼굴이 있네요. 이런 것을 탑으로 보도하지만 오른편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그 파워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그 파워, 권리, 권한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법원의 시험대가 된다. 대법원의 시험대가 된다.
이 방위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항소법원에서 판결 나오고 그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도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또 원고 측에서 거기에 우리 동의할 수가 없어 하고 연방 대법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거의 모든 중요한 케이스들이 다 대법원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이건 워싱턴 포스트죠. 오늘 뉴욕타임즈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뉴욕타임즈 보시면 과학. 지금 보세요. 과학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전문가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경고를 하고 있다. 이 과학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잡 오프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학을 다루는 국립기상청이에요. 국립기상청도 많이 줄였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를 기획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많이 줄였는데 줄이고 나서 보니까 어머 이거 이런 사람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갔어 하고 새로 하이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채용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할 사람인가 하지 않을 사람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혹스라고 기후변화가 가짜라고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는 인간의 건강과도 연관이 되지만 이건 앞으로 신산업과도 연관되는 겁니다. 신산업으로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뚝 끊겨버렸어요.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제 보조금이 9월 30일로 끊기니까 지금 엄청나게 세일들 하고 리스도 믿을 수 없는 가격에 주고 하잖아요. 그게 다리가 하나가 끊겼고 미국에서 또 하나 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는 기후변화, 기상청의 일들 또 무슨 기상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일들 너무 중요한데 여기도 친트럼프 충성도 검증이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법원으로 가잖아요. 하나하나 해서 제일 앞에 이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를 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일들이 대법원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마지막에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그런 거고요. 이 과학에 대해서는 좀 전에 기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보스턴 글로브를 보면은요. 자, 일면입니다. 자, 보스턴 글로브의 일면에 보면은 그 오른편에는 레이버데이에 어제 엄청나게 그 시위했었던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뭐 뒤에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고 보세요. 뉴미디어라고 나오죠. 보스턴 글로브가 보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스턴 지역이 케네디 가문과 너무 단단하게 연결됐고 하니까 이 내용을 전한 게 아닌가 싶은데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검증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음모론이라든가 건강과 연관돼서 그러한 많은 것들을 뉴미디어가 거기에 완전히 그 마우스피스가 돼버린다. 확성기가 돼서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거짓 주장을 확성기가 돼서 퍼뜨리고 있다. 이것도 이제 과학과 연관이 된 거잖아요. 근본적인 변화를 홍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과학의학에서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것을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새로운 미디어가 인플루언서들도 많고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해서 특히 공중보건 문제, 백신 문제에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이건 좋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고 공중보건, 식품 아무리 좋게 안전하게 잘 먹으면 뭐합니까? 의료, 그것보다 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단단한 의료, 보건, 여기서 가짜가 마구 들어가면 그런 문제에서 신념과 무슨 정책 변화, 메시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뉴미디어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은 안전하지 않아. 맞으면은 안 돼. 그리고 공중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했었던 것도 규제도 풀고 또 이상한 규제가 들어간다던가 하는 신생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전통적인 전문가나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왔거나 연구했거나 보도를 한 그런 전문가, 언론인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다 사실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보스턴 글로브가 보도를 합니다. 정치 자금을 많이 넣는 거예요. PAC. 왜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그런 것을 홍보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오늘 뭐 보스턴 글로브가 보도한 바예요. 인플루언서, 뭐 작가, 그리고 그 미디어 운영자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그 정치적인 매체에서. 이게 오늘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또 누가 됩니까? 그러면은 또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생각을 같이 하는 쪽에서 뭔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버드 대학 등의 보건 전문가들은 비전통적인 미디어에서 그냥 누구를 하이어해서 돈 줄 테니까 이거 좀 어떻게 아주 맛깔나게 만들어서 해봐. 유튜브에 올려봐. 이러면 그 사람들은 돈 받고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많거든요.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수없이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오는 이메일 많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돈은 못 벌지언정 그냥 즐겁게 이게 해야지 될 일을 한다 이렇게 해야 돼야지 되는데 그런 아주 맛깔스럽고 확 눈에 들어오고 정말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렇게 보이게 그렇게 들리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전통적인 미디어가 현대 대중의 건강 의식을 지금 바꿀 수도 있다.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보스턴 글로브의 오늘 일면의 탑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의 전 질병통제국장 9명이 케네디 장관의 위험성에 대해서 쭉 썼어요. 오늘의 미국에서 단발적으로 그동안 보도해드렸던 겁니다. 백신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정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지를 했잖아요. 주로 이제 그 두 가지에서 공화당 행정부에서도 일했던 질병통제국장, 민주당 행정부에서도 일했었던 질병통제국장 9명이 한꺼번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뭐 백신이 이게 안 돼서 백신은 절대로 맞으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요. 기존 의학계와 언론은 이걸 숨기고 있다. 이거 몰랐지. 이거 나만 아는 거고 내가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 이렇게 보도도 아니에요. 그건. 그 보도를 사칭한 뭐 호도죠. 오도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냐면 기존의 의학계와 언론의 그 의료 담당 기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은 거 잘 안 해요. 안 따릅니다. 왜냐하면 건강과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근거가 미약한 것 안 합니다. 그런데 음모론을 하겠어요? 안 하죠. 모든 주장을 조심스럽게 하니까 막 조미료 쳐서 입에 쫙 달라붙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악화가 양화를 그냥 없애버리고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쏙 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도 경계를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막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것을 쓸 때도 뭐 색조 화장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새로운 신생 화장품도 많다고 하지만 그 화장품이 뭐 5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온다면 로션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클렌징 크림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그건 좋다 하는 전통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은 제가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네요. 콜드크림 마사지도 사실은 아유 뭐가 이렇게 바빴나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유명한 상표 같은 거 이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통에서 하는. 과학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디서 돈을 받고 하는 데서는 제가 저런 거를 숨기고 있어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알려줄게. 오늘 다 풀어드리겠어. 내가 15분 안에. 이걸 이제 조심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많이 퍼지고 있다 하는 게 오늘 보스턴 글로브의 탑 뉴스고요. 그 밖에 짧게 여기서 정리를 하고 싶으네요. USA 투데이는 의회가 오늘 이제 한 달 방학 끝내고 회기 맞았거든요. 그래서 뭐 앱스틴이라든가 선거구 재조정이라든가 예산안도 지금 또 다시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를 다시 해야지 되는 그런 뉴스. 그리고 달라스 모닝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이 제약회사 그러니까 약품에 관세 부과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대통령이 뭐 약품 가격을 1500% 싸게 살 수 있다고 했나요? 결국은 약품이 관세 충격을 맞게 됐다는 게 달라스 모닝 뉴스가 보도를 했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노동절 연휴 끝나고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한 주일의 탑 뉴스였습니다.
하와이 날씨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LA는 오늘 폭염입니다. 하는데 저는 폭염 아직 잘 못 느끼겠어요. 로스앤젤레스가 지금 9시 25분밖에 안 돼서 오늘은 에어컨 안 켰고 문도 다 닫아놨고요. 자, 아침은 상쾌한 웃음으로 네, 하하호호호, 하하호호, 낄낄이면 어떻겠어요? 동동구리무라고 얘기하시는데 폰즈 그 크림을 얘기를 하시나 봐요. 동동구리무 저 있어요. 저 동동구리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거 한번 하고 자면은 아침에 조금 이렇게 탱탱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 것 있고요. 왜 이거는 제가 무슨 뭐 폰즈 그 회사에서 돈을 받았겠어요? 이미 고유 명사처럼 돼버렸고 미국의 문화에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케이블 뉴스의 탑 뉴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공통적인 탑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상하이 이름이 뭐였죠?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상회의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오늘이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일단 모든 매체에서 아직 군사 퍼레이드가 중국 시진핑 그 주석을 확 빛내줄 그 군사 퍼레이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진은 어디나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김주애도 이번에 왔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어제 밤에 잠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주애는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딸이잖아요. 이 김주애가 아들을 제치고 후계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젊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그 뉴욕타임스는 김주애가 처음에 이 미사일 발사 장면 거기에 아버지와 같이 갔었을 때 하얀색 뭐를 입었어요. 겨울이었었던 것 같아요. 좀 도톰한 것을 입었었는데 그때와 지금 모습 저는 지금 모습 딱 보면서요. 엄마랑 어쩜 저렇게 똑같지? 리설주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옷 입는 것도 비슷하고 이번에 같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승전한 거죠. 전승일 중국에 일본에 대해서 그 퍼레이드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 하는 것을 지금 세계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나 해외에서 볼 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다는 초록색 그 방탄 열차가요. 너무 신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뭘 먹고 뭘 이런 거 사실 그냥 뭐 큰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들 쭉 하면서 중요한 것은 1959년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딱 왔었을 때 이후에 군사 퍼레이드에는 처음 온다는 거죠. 북한의 지도자가. 그리고 중국도 이번에 6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했었을 때는 최룡해 지금 최고인민회의에 아주 그 최위에 있는 그 상임위원장 그 사람이 왔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뭘 말하냐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그리고 시진핑 두 나라는 확고한 핵보유국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라고 하고 현실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새 핵보유국 나라가 열병식에서 저렇게 보이고 있네. 천안문 광장 저 위에 이렇게 가면 광장에 쫙 내려다 보이고 그 위에 막 모택동 사진 그려 있고 막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많은 것을 보여준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그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다자 이런 그 외교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혹시 어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막 웃으면서 서로 손도 잡고 막 특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인식을 했던지 관세 때문에 막 서로 손을 잡고 막 통역이 도착하기 전부터 웃고 서로들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이죠. 그것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은 인도는 빠졌습니다. 인도는 원래 좀 약간 중립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병식에 나가는 건 아니다 해서 인도는 빠지고 어제로 빠지고 그 자리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지난번에는 시진핑 서 있고 푸틴 서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서 있고 양쪽으로 북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서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이거 뭔가 새로운 냉전의 이미지 같은 것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다 핵을 보유한 그런 그 국가들이기 때문에 2차 대전 이름도 많아서 뭐 그냥 전승기념일 하면 되는데 2차 대전 일본 공식 항복 80주년 기념한다. 그리고 뭐 중국 인민 항일 전쟁, 인민의 대일 전쟁 이렇게도 부르더군요. 세계 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2차 대전 승리 80주년이라는 그 열병식이죠. 말하자면 시진핑 주석이 연출을 한 웅장한 우리 군사력 이 정도 되거든. 경제력도 그러는데 그 권력과 군사력을 너무너무 과시하는 퍼레이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인민의 대일 항쟁이다. 이렇게 2차 대전 뭐 이렇게 뭐 부르고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실제 그 저항했던 상당 부분은 공산당이 했던 것 아니잖아요. 당시에 이제 마오에게 패해서 저기 다른 데로 밀려나고만 막 국민당이 했었던 거잖아요. 국민당이 했었던 건데 어저께 약간 그 푸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간접적으로 지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랬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공산당은 생긴 거잖아요.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리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중화민국, 중국의 일이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항복 80주년 여기에 대해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에겐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렇게 된다. 그리고 5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을 방문을 했죠. 그때는 또 러시아의 무슨 뭐 나치 패망, 우리 전승 기념일 하는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지난번에 한번 워싱턴에서 뭘 했다가 사람도 없고 텅텅 비고 아무튼 좀 초라하고 후질근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시진핑이 먼저 모스크바에 갔고 그리고 이번에 베이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온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광장에 속하는 천안문 광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글쎄요. 세 사람이 뭐 정상회담까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제 인도 총리와 또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의 총리가 같이 서 있고 웃고 하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모든 것은 다 미국에 대항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김정은도 많이 컸네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할 만하죠. 푸틴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아니 니들이 감히 나와? 나는 우크라이나와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에 너무나 중요한 군사력을 탄화를 주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포용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지 아닐지 모르지만 3자 회담 비슷한 것을 하면은 이것은 2023년도였죠. 한미일.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했었던 것. 한미일 공조다. 이런 것. 거기에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또는 중국, 러시아, 인도 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인도 이런 것에 이제 비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회담 자체로만 보면 중국, 러시아, 북한 회담이 한미일 2023년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거기에 이제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막 들어가는 장면부터 일본 총리,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막 들어가는 그런 장면부터 엄청나게 보도를 했잖아요. 오늘 퍼레이드는 70분 동안 펼쳐진답니다. 그 70분 동안에 우선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오고 26개국에서 정상들이 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정상 아래의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이 정상에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만 명의 군인들이 이제 쫙 나와서 천안문 광장에서 막 대열을 이루면서 행진을 하겠죠. 그리고는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최신 무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 막 과시하고 싶었는데 그냥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난번 워싱턴 DC에서의 군사 퍼레이드는. 해서 최신 무기 뭐 막 항공기도 수백 대가 등장을 한대요. 중국이잖아요.
드론 그 시스템 같은 것. 그래서 이제 이 뭐 YJ-17 극초음속 뭐 미사일이래요. 이건 공중에서도 발사하고 잠수함에서도 발사를 하고 그리고 500kg의 탄두를 탑재를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완전히 뭐 적국의 방공 시스템 무력화하고 장갑까지 뚫는데요. 장갑을 뚫으면은 그러면은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왜 이런 거 보여주느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개입하지 마라. 개입해봤자 피 볼 거야.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여군들 모습들. 서방 세계에서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 보면은 북한 여군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아예 그다지 장엄이 아니라 장렬한 뭐 이런 모습은 없는데요. 요즘 군인이라 그런가요? 아무튼 자,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부터의 뉴스는 전부 중국에서의 그 열병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엄청 이렇게 위험이 있게 보이겠죠. 당연히 이제 그럴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어제 있었던 이 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거기에 이제 지금 이 헤드라인을 보시면 이제 김정은까지 여기에 하는데 보세요. Challenge to US. 전부 이 모든 것들이 미국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뭉쳐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모디 총리는 좀 외교적으로는 신중하게 행동을 하니까 어제의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 텐진에서 있잖아요. 텐진에 갔다가 이제 그리고 텐진에 가기 전에도 일본을 먼저 방문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일본에 우리가 이겼다는 거니까 일본을 먼저 방문을 하고 텐진에 갔다 오늘 베이징에서는 이제 싹 빠지는 거죠. 중국이 막 무기를 엄청 전시하는 무력 전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 열병식은 모디하고 나렌드라 모디와 김정은이 스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자책골이 새로운 세계 질서. 왜냐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똑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공정하게 거래를 해야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공정하다, 우리가 균형이 있다 이런 그 많은 얘기를 했고, 근데 물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인도하고 중국이랑 러시아는 다 서로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죠. 어느 나라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칼라 프리먼이라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여전히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아도 뭐 최근에 히말라야 그쪽에서 있었던 국경 분쟁 이후에 끊어놨었던 항공기 다시 우리 운영한다 이런 발표도 했고요. 인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만 잡고 지금 러시아에서 오일을 수입한다 해서 미국으로부터 관세 50% 지난주부터 부과가 됐어요. 합쳐서 일반 관세랑 합쳐서. 그런데 러시아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자고 서방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서방도 이제는 미국 말을 다 안 들으니까 미국이 서방 국가에 좋게 하지 않는데 무슨 서방 국가들이 다 미국 말을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완전히 서로 봐주기는 안 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인도는 러시아만 보면서 서방 국가를 무시하기는 좀 힘든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도 지금은 좋다. 아, 저거 봐. 트럼프 대통령 정말 마이웨이를 가고 있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가져가는 게 좋아. 겉으로는 이렇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 얼마나 나쁜 사이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한에서 이 나라가 지금 더 북한에 가까워. 이 나라가 더 북한에 가까워. 북한이 지금 중국 쪽으로 넘어가네. 너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네. 이런 모든 이해관계가 서로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은 트럼프를 향한 것. 이게 이제 그 공통점인 것이고 이해관계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관세라든가 등등의 일방적인 것 때문에 인도가 전보다 러시아와 더 가까워진 것도 사실이고 중국과도 따뜻하게 막 손잡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서로 중국, 러시아, 또 인도가 가까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도 총리가요 시진핑 주석과 한 45분 동안 대화를 했대요. 45분 대화를 하고 나서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죠.
굉장히 통찰력 있는 소통이었다. 모든 것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 같은 것들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었던 건데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용과 코끼리가 합쳐야지 돼. 중국과 인도가 합쳐야지 돼 하고 이 인도 총리는 맞아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찰력 있는 대화를 했다. insightful exchange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 그리고 그게 또 변화해. 깊이가 없어.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insightful exchange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했다. 그런 얘기를 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호주의 뭐 그쪽 관련의 그 유명한 로위 그 연구소의 마이클 플릴러브라는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푸틴에 대해서 굉장히 보드랍게 대했는데 그런데도 러시아가 중국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푸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전례 없이 우린 친한 수준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Dear friend,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Dear leader라는 시사만평을 누군가가 그렸던데 독재 국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Dear leader. 근데 푸틴이 시진핑을 향해서 Dear friend, 친애하는 나의 친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으로 이제 가스 공급 같은 거 더 많이 한다고 했고요. 베이징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시범적으로 비자를 면제한답니다. 이걸 이제 어제 이제 확정적으로 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제 있었던 그 SCO 이 회의는 2001년도에 중국과 러시아가 나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안보 중심으로 이렇게 회원국을 위해서 했는데 그러다가 점점 뭐 개발은행도 설립을 하고 기타 혜택도 제한을 하고 많은 업저버 국가들이 와서 막 완전히 무슨 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어제 쫙 왔잖아요.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어요.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지만 이 같은 그 분위기들 서로 화합한다 등등의 그런 분위기만 보더라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인도하고 중국은 분명히 관계 개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손잡는 거 뭐 두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푸틴하고 모디가 손을 잡고 시진핑에게 다가가는 친구들끼리 손을 잡고 또 다른 친구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질서 있는 다극화 세계, 다극화 세계는 다극화 세계지만 자신이 좀 형님 비슷하다 뭐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겠죠. 그런 세계 질서의 새로운 비전을 어제 이제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좀 경제 정책이 너무 분열적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오늘 퍼레이드는 대단한 것을 이제 세계에 보여주겠죠. 이것도 사실은 중국도 경제가 침체돼 있죠. 청년 실업률 엄청 높죠. 집값도 뭐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불만을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확 고취시키는 거예요. 불만은 트럼프 쪽으로 하고 우리가 과거에 일본은 이렇게 물리쳤어 하면서 공산당이 한 것도 아닌데 국민당이 한 건데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쫙 올리는 지금 뭐 분위기 괜찮다고 해요. 그쪽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역시 중국은 중국이에요. 이게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과거에도 퍼레이드 당일 날씨는 어쩌지 못하잖아요. 근데 날씨를 맑게 하기 위해서 공군을 동원했다는 보고가 전에도 있었어요. 공군을 동원해서 항공기로요. 구름에 작은 그 입자를 뿌려서 이 퍼레이드가 있기 이틀 전쯤에 비를 뿌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기상 조작이죠.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이 기상 조작을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런 중대한 날에는 중국은 과거에 한 일이 있고 이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가뭄 때도 중국은 이런 것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 실제로 기상 조작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날씨 지금 뭐 한밤이잖아요. 거기 새벽이잖아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뭐 중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용의 국가 중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위용을 보여주기 위한 다른 나라 뭐 푸틴과
이 김정은 위원장을 쫙 그 옆에 세우고 그런 거. 오늘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탑 뉴스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그 맞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오려고 말도 안 되는 폭탄 발언 안 하길 바라봅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발언 해가지고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세계의 정말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이미 변화에 들어간 거야 하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지 않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고요. 네, 그렇죠. 기상 조작했다가 전에 난리 난 적도 있었죠. 난리 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오늘은 이 퍼레이드를 해야지 되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고,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 하필 그날이었어요. 육군 창설 250주년 그 퍼레이드 할 때 날씨 나쁠 거야, 뭐 비 올 거야 했더니 막상 그때에 비가 오진 않았었잖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슬쩍슬쩍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막 트럼프 대통령으로 볼 때는 뭐 약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모르지만 약간 조롱하는 듯, 약 올리는 듯 하면서 여러 발언을 하니까 인도에 대해서 오늘 가만히 있지 않았죠. 또 소셜미디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50% 관세를 인도에 부과를 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산 원유를 산다고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해서 50%인데 막상 러시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나서 2주일이 지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그쪽에 헤드쿼터, 우크라이나 헤드쿼터도 손상을 입혔고, 뭐 영국 대사관도 파괴를 했고, 완전 파괴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오늘까지도 러시아가 아무 일 없으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노란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오늘은 시진핑과 같이 있네요. 소셜미디어에서 인도를 어떻게 비난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우리는, 미국은 인도와 무역을 거의 하지 않는다. 수출을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인도의 관세 때문에. 인도는 미국에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인도로 볼 때는 인도에는 최대의 고객이에요, 고객. 미국은 인도에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하도 미국 물건을 관세를 높게 해놔서 일방적인 관세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에 미국 기업이 인도에 물건을 팔 수 없는 완전히 일방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인도는 대부분의 오일, 군수품을 러시아에서 사고 미국에서는 거의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너무 늦었죠. 뭐 몇 년 전에 진즉에 했어야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해 볼 단순한 이슈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들은, 공화민주 대통령 다 인도를 붙잡으려고 하는가?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임기 1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지금 인도가 관세 50% 이후에 팍 튕겨져 나갔으니까 그랬지. 왜 그럴까요? 꼭 물건을, 우리 미국 물건을 인도에 많이 파느냐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인도에서 미국 물건을 그 비싼 값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소수겠죠. 그 소수 사람들은 사겠죠. 그리고 그 소수 사람들은 다 미국에 무슨 뭐 유학도 오고 뭐 여행도 오고 관광도 오고 해서 원하는 물건을 사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대대적인 물건을 팔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거기에 매달리는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을 겨냥을 해서 지정학적으로 인도를 포함시키지 않고는, 그러고는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도가 제일 많아요. 지금은 못 팔지만 인도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미래의 잠재성을 보고 그러는 거죠. 괜히 무료로 손해만 보면서 인도에 대해서, 인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국가로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잠재적인 거대 시장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할 때 이제 인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번에 인도가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그냥 다가가 버린 거죠. 관세 이 문제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무튼 세계 인구가 최고 넘버 원이라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재무장관에 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장관 중에서 이 재무장관이 제일 품위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트럼프 대통령의 또 지지자 가운데서도요. 그분들 가운데서는 이 재무장관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공개적인 동성애자로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까지 입양해서 산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조지 소로스 아래서 일을 배웠다. 조지 소로스 아래서 일을 많이 하다가 독립할 때도 조지 소로스가 엄청난 자금을 대줘서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캇 베센트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장관들 가운데선 가장 합리적이고 관세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이상하게 비합리적으로 할 때는 저 사람이 막아줄 거야 라고 믿었거나 실제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점점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막이 현재로서는 돼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큰 뭐가 있겠죠. 어떠한 그 목적이나 야망이 있겠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왼편에?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입니다. 팍스에서 시아버지가 대통령 되고 나서 주말에 프로그램 하나 맡았잖아요. 거기 온갖 장관들 다 출연을 하고 완전히 이거 무슨 최고의 그 직책의 사람들은 다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출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이거 보고 너무 부정직하다. 그렇게 믿었었던 스캇 베센트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돼? 하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라라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는 거라고 막 비판들을 하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장관이니까 방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비디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관세가 그렇게 나쁘고 미국 소비자들이 그 관세를 내는 거라면 왜 유럽 회사나 중국 회사들이 관세에 대해서 불평을 하겠어요? 그 부담이 관세 부담이 미국인에게 있다면 유럽 회사나 중국 회사가 불만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게 베센트 장관의 답변이거든요. 제가 한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베센트 장관의 말로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관세가 미국 국민이 내는 게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이 재무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y will say that the tariffs are a hidden tax on the consumers here in the country. 숨겨진 세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And the American consumers paying them. Why do we hear the European companies or the Chinese companies or the Chinese complaining about tariff if it's all being borne by the American people? It's just not happening. They will say 네, 그런 일은 없다고. It's just not happening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y will say that the tariffs are a hidden tax on the consumers here in the country. But give us the reality. If they're so bad, and the American consumers paying them, why do we 그렇게 hear the 생각하고 말하는 게 so bad라고 the Chinese 얘기하잖아요. companies or the Chinese complaining about tariff if it's all being borne by the American people? It's just not happening.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물건값이 올라서 월마트나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뭔가를 사실 때 그 오른 것을 그럼 유럽 회사나 중국 회사나 아니면 어디 남미에서 오는 그 생산자가 지불을 합니까? 지금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 얘기는 그거잖아요. 누굴 바보로 합니까? 우리를 너무 바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하나의 단어를 붙입니다. dishonest. 미국의 중요한 것이 정직함인데 이 사람은 부정직하다. dishonest. 이런 표현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나 골드버그라고 이분은 이제 디스패치라는
요즘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봅니다. 여기서 그 영상 공유하면서 아래에 어처구니가 없다. 그 디스어니스티 한 그 정도가. 이건 틀린 것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베센트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그 유명한 금융계에서 일했던 이 사람이 조지 소로스의 그 회사를 그렇게 키웠던 이 사람이 관세를 미국 사람들이 내는 것을 모르겠느냐고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주 얘기를 했어요. 관세는 미국 사람들이 낸다는 얘기를.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서 이렇게 거짓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관세의 목적이 사람들이 외국 상품을 안 사게 하는 거잖아요. 비싸니까 그 대신에 미국 상품을 사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살 수 있는 대체 상품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사람들이 그 외국 상품을 살 수밖에 없고 사서 먹을 수밖에 없고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거죠. 그 외국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외국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건 당연하죠. 그 유럽 회사나 중국 회사는 우리의 손님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래 매겨놓은 가격보다 가격을 더 받으면 우리 물건을 안 살 텐데 왜 불만을 안 해요? 이걸 그렇게 꼬아서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라라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라라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원래 라라 트럼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당시에 공동 그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낼 때도 그랬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시아버지 일이니까 별로 상관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아니 지금 보세요. 어떻게 베센트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분은 이런 설명을 하네요. 만약에 시가 세일스 텍스를 식당의 음식에 세일스 텍스를 판매세를 50% 붙인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식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손님에게 세일스 텍스를 붙이든가. 그게 지금 관세예요. 그러던가 아니면 아주 불만을 시가 말이야 왜 우리 손님들 음식 못 먹게 50% 세일스 텍스를 붙이냐고 하고 컴플레인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하도 그럴듯하게 그 소스 뭐라고 했죠 나중에 그런 일은 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거 똑같은 케이스인데라고 얘기하죠. 불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시정부가 왜 그렇게 맘대로 우리 음식에 세금을 판매세를 50% 붙이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일 좀 신뢰를 받았다고 할까요? 하는 장관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이 홍보예요. 뭐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 뭐 워싱턴 이그제미너라든가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비센트 이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적인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올 가을에 선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슈를 가지고 가는데 잘 가지고 갑니까? 범죄, 홈리스, 주택,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 경제 문제에서 관세, 이거에 좀 반대를 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주택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 써요? 그래서 한 얘기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로컬 정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올가을에 연방정부에서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 구상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로는 너무 모기지 이자율이 지금 높다. 6%, 7%대. 뭐 지금 높지만 또 뭐 13% 이럴 때 집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리고 집값이 너무 올라간다. 요즘에 조금 내려간다고 하지만 너무 없다. 그리고 재산세도 너무 높아. 주택보험료도 너무 높아. 자연재해의 영향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택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대응을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주택 허가 같은 것 그런 것을 쉽게 해주고 건축 규제 같은 것도 조금 약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집 사고 팔 때 크로징 비용이 있죠. 크로징 비용도 낮게 하고 건축 자재 뭐 관세 면제 검토 등 이런 다양한 정책을 논의 중이다. 건축 자재는 관세가 없었던 것을 지금 붙여놓고 뭘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마디로 그냥 정책 구상 단계다. considering 하고 있다는 거예요. reviewing 하고 있다는 거예요. considering 아니면 reviewing 하고 있다는 그런 단계다. 그러나
이슈는 잘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택 문제를 지금 핵심 아젠다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그 재무부 장관의 어제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공화당 뭐 정치 지지층 결집용으로도 쓰고요. 정치적인 메시지도 되고요. 자, 이건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죠. 레이버데이에 노동자들이 억만장자들에게만 좋은 나라야 이러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시위를 엄청 많이 했었다는 거 보도를 해드리고요. 이 내용 하나를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뭐 가장 자세히 보도를 했고 블룸버그 등등도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암호화폐 토큰 어제 이제 공개 거래를 하면서 지금 뭐 한 50억 달러 정도까지 자산이 거기서 급등을 했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캠페인 도중에 World Liberty Financial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World Liberty Financial이라는 회사에서 World Liberty Token이라는 것, WLFL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제 공개를 한 겁니다. 트럼프 가족의 암호화폐 World Liberty 토큰 WLFI 공개를 거래를 하면서 잠재 수익이긴 하지만 50억 달러까지 이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트럼프 재벌 가문의 가장 큰 자산,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자산이 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부동산 포트폴리오보다도 불과 어제 첫 번째 이렇게 거래를 한 이게 더 큰 가치를 준 거죠. 그래서 트럼프 가족은 전체 토큰의 4분의 1 이하를 갖고 있고 트럼프 가족과 또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요. 대표이사 CEO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대표입니다. 이 중동 특사 아들과 트럼프 아들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분간은 지금 이 현재 토큰을 팔 수는 없어요. 팔 수는 없지만 그런데요. 이 50억 달러라 할지라도 이걸 팔 수는 없지만 트럼프 가족이 라스베가스에 기반을 둔 잘 알려지지 않은 Alt5라는 이 회사와 특이한 계약을 해서 5억 달러 정도까지는 무조건 이 수익을 보장받았답니다. 50억 달러는 현금화가 지금 되지 않아요. 나중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5억 달러는 보장을 받은 수익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그 Alt5, ALT5라는 회사와 트럼프 가족의 회사, World Liberty Financial, 이 관계는 원래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을 만한 사안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예요. 그런데 증권거래위원회에 누가 임명이 됐어요? 헤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스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조사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압력하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CEO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바이낸스처럼 백악관에 이 바이낸스의 그 창업자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끼쳤다 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이 사람 사임해야지 돼. 막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 분들도 요즘에 테슬라 주식 팔아서 이런 코튼이래요. 자꾸만 왜. 이 커튼이라는 면과 토큰이라는 것은 굉장히 서로 다른 성향, 반대 방향의 성향인데 자연적인 것과 초비현실적인 얼마 전까지 그런 것이었는데 아무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거래를 하고 할 때는 1.5센트에 시작을 해서 막 1시간 안에 막 거래량이 10억 달러, 30센트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조금 내려가서 어제 뭐 수익이 한 50억 달러는 됐다. 뭐 이런 얘기. 최고점에서는 60억 달러를 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ALT5라는 회사와 트럼프 이 월드 파이낸셜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Alt5라는 회사는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는 말하자면 요즘에 얘기하는 핀텍 회사인 거예요. 뭐 암호화폐 토큰으로 만들어주고 거래하고 뭐 이런 금융기술하고 생명 뭐 공학기업 바이오테크랑 같이 이렇게 된 해서 이 회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렇게 서로 운영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 토큰을 이 월드 리버티 토큰을 이
LT5가 대량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막 하는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방식이 있죠. 그런 식으로 트럼프 가문에는 5억 달러는 보장을 해줬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루디 줄리아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뭐 골절상, 척추 골절상 입었다고 하는데 딱 그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휴일이었는데도 우리 미국의 애국자 루디 줄리아니에게 대통령 자유메달을 수여하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상당히 좀 충동적이다 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것이었고요. 갑자기 휴일에 뭐 대통령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지금 미국이니까요. 그리고 이 내용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의 청사진이다 해서 가자 뭐 리비에라라고 해서 그 가자에 뭐 프랑스 어디에 있는 휴양지 같이 한다 해서 가자 사람들 다 내쫓고 뭐 자발적으로 나가면 약간의 뭔가를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식으로 한다. 이게 뭐 어제 발표가 돼서 세계에서 야 정말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 끝내고요. 왜 고모 할머니 얘기가 왜 나오죠? 고모 할머니 남편분 돌아가셨을 때부터 싱가포르 계신 듯한 고모 할머니 남편.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가문의 얘기입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제 노동절 연휴도 끝났고 아주 좋은 가을 맞으세요. 제가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로스앤젤레스 좀 컴컴했거든요. 지금은 환한 로스앤젤레스 저 하늘에 창에 이 실내의 전등이 저쪽 창에 반사가 되는 그런 정도의 햇빛의 강도와 각도입니다.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